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요금소에서 닷새째 농성을 벌이고 있던 요금 수납원들이 오늘 아침 요금소 앞 고속도로를 2시간가량 기습 점거했습니다.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20여 명이 부상했고 부산 방면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전국 2,6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열어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청와대는 재계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보복 조치로 맞대응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한 달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품 교육 부진이 이어지면서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새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돼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2도, 대구 3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5일째 농성 중인 요금 수납원들이 오늘 오전 차로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출근길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통행은 2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요금 수납원 200여 명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차로를 점거한 건 오늘 아침 7시 반쯤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서울요금소 바로 뒤쪽 차로였는데요. 처음에는 부산 방향 12개 차로 모두를 점거했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면서 대여섯 개 차로에서 점거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찰과 수납원들의 대치는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출근길에 차로 일부가 마비되면서 서울요금소 직전 1km 정도 구간에선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오전 9시 25분쯤 도로를 점거한 수납원들을 끌어내면서 통행은 정상화됐습니다. 경찰은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노조원을 통틀어 모두 25명이 부상을 입었고 상태가 심한 11명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요금 수납원들은 현재 서울요금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5개 중대 경력 300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원들이 갑자기 도로 점거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노조 측은 아침에 출근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몰래 사진을 찍는 등 먼저 자극해 점거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조 측 주장이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근본적인 문제로는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 40여 명은 10m 높이의 요금소 건물 위에 올라가 닷새 전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단식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납원들을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노조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 고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오늘도 약 2,600여 개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급식이 나오지 않는 학교 오늘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다 됐습니까? 네, 오늘도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전국에 2,581곳입니다. 교육부 집계입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게 한 학교는 1,918곳, 단축 수업으로 급식이 필요 없어진 학교는 138곳입니다. 여기에 기말고사 기간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 525곳을 합친 수치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어제보다 980여 곳이 늘어 7,800여 곳입니다. 돌봄 교실은
96개 학교에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제보다 43곳이 줄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도 어제는 2만 2천여 명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줄어 2만 500여 명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다시 집계한 파업 현황을 잠시 뒤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어제는 5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오늘도 장외 집회 계획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지역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 교육청 앞에 1,5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을 약속한 대성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방학 기간에 임금이 없는 데 따른 생계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잠시 뒤 박백범 차관이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 급식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업은 일단 내일까지 사흘간 예정돼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과 연대 회의는 오는 9일과 10일 세종시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틀째인 오늘 도시락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이들과 학부모들 다소의 불편은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학교 측 지금 어떻게 파업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총파업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의 급식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을 보시면 오늘 아이들이 점심으로 먹을 머핀과 얼린 과일 그리고 주스 등이 봉투에 담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일하던 조리 실무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식사 준비에 차질이 생겨 대체 급식을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7명의 실무원 가운데 5명이 파업에 동참했는데 파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간단한 음식으로 조금 뒤부터 식사를 해결할 예정인데요. 어제와 비교해 달라진 모습은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제 먹은 빵이 별로라서 이 도시락을 직접 부탁했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들도 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또 밥을 먹거나 간식을 챙겨 먹었다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만약 파업이 길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이 같은 대체급식마저도 준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빵도 더는 주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모든 학부모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해달라고 공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돌봄 교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 돌봄 전담사 2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75명의 학생을 일반 교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임시로 아이들을 돌보고는 있지만 교사들이 성적 처리 등의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파업이 연장될 경우에 돌봄 교실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학부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애기 친구 엄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솔직히 힘든 분들 많죠. 또 같이 이제 와이프랑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네, 학부모들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취재하면서 아무래도 학부모들 많이 만났을 것 같습니다. 파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오늘 아침 등굣길에 아이들을 발에다 주러 나온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파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 섭섭함과 아쉬움은 감추지 못했는데요. 당시 학부모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선돼야 될 게 있으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받으니까 네, 반면 파업 자체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입장이야 조금씩 달랐지만 학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학교 운영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요.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며 무능 정책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에 연설이 끝났는데 오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불안과 자유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에 따른 일자리 실종과 경제 위기, 또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통상 보복 등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면서 대통령을 향해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치켜세우고 독재의 후예와 빨갱이 발언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신독재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폭거로 지난 4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며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을 목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다수의 횡포라는 민주주의의 숨겨진 악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의 외교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네, 결론은 아마 오늘 정오쯤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정개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추인 절차까지 마칠 방침이어서 최종 결정은 아마 정오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는 데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야 3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맡아 선거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죠. 또 선거구 획정까지 고려하면 선거법은 내년 1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시급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달 28일 여야 3당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위원장을 선택할지 우선권은 원내 1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개특위위원장 몫은 한국당에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허가를 최종 취소했죠. 인보사를 판매하고 있는 코롱생명과학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투약 환자에게 거듭 사과하면서도 인보사의 안전성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코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입니다. 저희 회사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인보사 주 성분인 일핵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전자의 전달체로 사용되는 이핵세포의 유래에 대해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당사 주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보사는 17년 전에 미국의 작은 실험실에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꿈꾸며 태어났습니다. 불모의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초기 바이오 생태 환경에서도 세계의 고통받는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는 믿음과 벤처 정신으로 키워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초기 연구 개발과 실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세포 확인 기법은 현재 발달된 첨단 기법의 수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의 과오를 용서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최초 신약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다면 보다 철저하고 완벽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달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역시 인보사의 안정성 측면에서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투여받으신 환자분들에게 그 어떤 문제도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 한 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인보사의 원 개발사인 미 코롱 티슈진과 협력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미국 임상 3상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학자와 학회, 기관 등을 통해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신약으로서의 가치 등을 추가적으로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동안 펼쳐온 다른 사업들과 통증 치료제, 항암 바이러스 등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의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주주 가치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잘못으로 그동안 정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 코롱 생명과학의 입장 들어보셨고요.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해서 2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입에서 유연한 대북 협상안의 윤곽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인도적 지원과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북한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김유준 특파원입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길 원한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뒤 귀국길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라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인도적 지원과 인적 대화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내밀었습니다. 악시오스는 북미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정한 시점에 제재 완화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습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미국은 일괄 타결이 아닌 핵동결을 우선 비핵화 입구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핵동결을 내건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립니다. 북한이 핵동결과 인도 지원 관계 개선 교환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핵동결 범위 자체도 큰 쟁점입니다. 미 조야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동결로 옮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입구는 동결이더라도 비핵화 최종 단계와 로드맵 합의까지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잘못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일본의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이고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제조에 쓰는 3가지 소재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와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이 세 품목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각각 92%, 44%, 94%에 달합니다. 이 소재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이전과 달리 매번 일본 정부의 심사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수출 간소화 절차가 허용되어 왔지만 앞으로 일본 당국의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추가로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됩니까? 네, 상당한 정도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규제 조치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투입해 국산화 추진과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했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3개월을 넘게 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세계 IT 시장까지 휘청거리면서 일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에서는 필요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내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무역 조치를 정치적인 목적에 쓰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신문은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의 급소를 지르는 수출 제한이 특효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예외적으로 경제 제재를 허용하는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언론에 소개된 전문가들은 여기에는 더욱 분명하고 합당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비판을 들어서 일본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야 당수 토론을 통해 이번 규제 조치가 징용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역사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존의 우대 조치를 철회한 것이며 WTO 협정 위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 회심의 카드로 규제 조치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또 일본 보수 언론과 네티즌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서 당분간 규제 철회보다는 2차, 3차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 달성에는 성공했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가 사이의 교역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6억 6천만 달러 적자에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1% 급감한 수준입니다. 특히 상품의 교역 결과를 말하는 상품 수지가 53억 9천만 달러 흑자에 그쳐 1년 전보다 흑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며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1년 전 21억 달러 적자에서 9억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한 신문을 열고 있고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인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해 진술을 뒤집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과 무관한 정당한 변호권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9번째 증인 소환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셀프 검증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 갑자기 발표 주체가 국방부에서 총리실로 바뀐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자, 일단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했고요. 또 지휘관들을 문책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작은 목선 한 척에 이 해군과 육군, 해경, 이 3중 경계망이 뚫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양 감시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 감시 장비로 북한 목선을 포착하고도 그냥 놓쳐버리는 안일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뒤늦게 주민 신고가 접수된 뒤 상황 전파 체계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군 당국은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었죠. 결국 군의 수장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어서 거듭 경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만으로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네, 이에 따라 지휘관 문책도 이루어집니다. 엄중한 시기에 음주회식으로 무리를 빚은 육군 8군 단장은 보직 해임, 삼척 지역을 지키는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 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사실 이 경계 실패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 했던 그 거짓 해명 의혹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경계 실패 관련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만 보면 배가 삼척항 주변 바다 어디엔가 떠 있다가 발견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삼척항 방파제에 배를 대고 선원들이 제방 위에 올라서 30분 넘게 단속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 당국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난이 높아진 건데요. 특히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유관기관 협의 하에 최초 작성한 언론 보도 문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에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정한 것도 유관기관이라고만 모호하게 표현을 해서 이것을 두고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아침 갑자기 총리실이 나서서 발표를 하게 된 배경도 석연치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발표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국방부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자기 정부 합동조사로 격상이 됐고요. 이 발표 주체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발표 장소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변경이 됐죠.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에 더해서 국정원 주도의 합동신문 내용, 그리고 해경 관련 조사 사항까지 합쳐졌습니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의 셀프 검증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실관계를 더 풀어서 논란을 희석시키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예. 특히 어떤 쟁점이 불거졌을 때 이 베일에 쌓인 국정원의 대북 정보를 풀어서 여론에 관심을 돌리는 거, 이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자주 사용되던 수법입니다. 이번엔 북한 선원들에 대한 국정원 주도의 합동신문 조사 내용을 밝히는 방법이 사용됐는데요. 특히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 때문에 이 합동신문 결과는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의혹 해소를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이번 조치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례적이었다. 자, 어쨌든 국정원 중심의 합동신문 내용이 언론에 직접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좀 새로 밝혀진 내용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네, 그동안 북한 목선과 선원들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합심 결과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해명을 한 건데요. 먼저 이 작은 목선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할 수 있었느냐, 이 의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지나가는 상선에 어획물을 팔아서 연료와 식량 등을 중간 보급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110kg을 인근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품, 화폐 등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배에서는 가스버너 같은 취사도구와 50kg가량의 남은 식량도 나왔습니다. 또 이 북한 선원 4명의 옷차림을 두고도 단순 귀순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은 이 전투복이 북한 선원들의 작업복으로 많이 유통된 상태라 특이점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또 이 말끔한 인민복 차림의 이 귀순자, 북한 선원, 이 사람은 북한에서 출항 검열을 받기 위해 깨끗한 옷차림을 챙겨 입고 나갔다가 중간에 항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었고, 그리고 삼척항 입항 직전에 다시 그 옷을 꺼내서 갈아입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조업한 흔적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항해 기간 중에 오징어 잡이를 한 건 단 이틀, 2차례가 전부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 출항할 때 싣고 있었던 조업용 그물 15개, 이것도 중간에 바다에 모두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그 이동 경로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GPS 장치에 찍힌 좌표 4것과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북한 목선은 지난달 9일 밤 함경북도 경성군 집산포구에서 출항을 했고, 약 일주일 동안 무려 700km를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 탑재된 건 28마력짜리 경운기 엔진이 전부였습니다. 예. 따라서 침투나 도주에 필요한 어떤 그 간첩선에는 적합하지 않은 엔진이라는 설명이고요. 또 이 배 안에서 이 무기나 통신 장비 같은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마는 시작됐는데 비 대신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쯤에 다시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폭염특보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서와 영남 내륙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 동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의 고온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서해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기온이 크게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34도를 최고로 춘천 33도, 서울과 광주 32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오후에 휴식을 취하는 등 무리한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자,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중반쯤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은 먼 남해상에서 내륙으로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서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무더위의 기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세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내일 33도, 주말인 모레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강한 장맛비를 뿌리겠고 비와 함께 폭염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가 담긴 소포가 배달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정의당 비하 메모도 들어있었는데요. 자, 윤수아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이번 사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수아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예, 자, 커터칼에 죽은 새까지 섬뜩하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저도 놀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실 보좌진들이 많이 놀라고 저도 가서 그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특히 그렇죠. 여성 보좌관께서 그걸 개봉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솔직히 서글픈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에는 우리 정치 현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포를 확인한 후에 국회 방어과와 경찰에 바로 신고했는데요. 6시 30분인가요? 그쯤에 경찰 감식반이 와서 택배로 온 소포를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의원실 감식은 지금 다 끝난 거군요? 네네네. 예,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혹시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은 있으십니까? 빠르게 수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다, 우리 사정권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태극기 자결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극우 성향의 개인이거나 아니면은 극우 단체 소속이거나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조심스럽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 구구 단체라면, 내용을 보니까요, 현 정부에 대한 극대 불만이 가치리 이렇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촛불 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박근혜 전 정부 등 극우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요. 잘못된 예측은 잘못하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했으니까 결과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신중히 좀 접근하시겠다. 정의당에서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논평도 내놨는데 혹시 만약에 범인이 잡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리도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지금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요.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협박 테러 종종 있는데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자, 조금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는 무슨 죄로 새 한 마리는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있었을까? 그런 것도 참 가슴 아프고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고요.
조금 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예, 듣고 오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뭐 들어온 건 없고요. 들어온 건 없으셨습니까? 예. 네, 뭐 한마디로 뭐 자꾸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또 갈등과 충오만 양산하는 시대의 착오적인 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예 뭐 모른 채 하면서 반성 하나도 없이요. 개혁을 자제시키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저는 국민한테 막 석고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연설을 기대했거든요. 예. 근데 뭐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에 대한 저열한 인식이었습니다. 뭐 근로기준법을 노동자유계약법으로 대체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일할 권리보장법으로 바꾼다는 인식. 예. 도대체 나경원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를 뭐 독재라고 비판하지만 제가 보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야말로 7, 80년대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 거기 머물고 있다. 이런 것이 총평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 언급도 잠깐 해주셨는데 한국당은 이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게 의회주의 파괴고 백지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요, 이제 가끔 동료 의원들한테나 언론인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 선거제도는 정확히 국민의 삶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 그때 자기 당략에 맞춰서 하는 고무줄 같은 잣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선거제를 법률적으로 개정하라 수십 년 된 낡은 정치제도를 바꾸자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뭐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뭐 부른다고 위원장 뭐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 개혁의 과제를 방해시켜볼까 하는 해온 행태로 봐서는 방해를 목적으로 온 것이죠. 저는 그렇게밖에 뭐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장된 정개특위에서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의총 결과를 끝까지 뭐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여당이 오늘 정개특위위원장이냐 사개특위위원장이냐 한 곳을 이제 잠시 되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뭐 정개특위위원장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긴 합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제 사법개혁이다 보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반론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변수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결론을 저희들이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대신 정개특위에 있어서 사당 합의로 이렇게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집요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회방을 놓고 막아서고 있는 것이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에는 죽어도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고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앞서서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의결을 할 것인지 빠른 시일 안에 의결을 할 의지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모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아직은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거법 개정 담보하지 않으면 뭐 심상정 의원은 나 안 나간다 이렇게 뭐 입장을 밝힐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예. 저희들은 먼저 민주당이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정말 뭐 소수 정당의 서론이긴 한데 저희들 정의당에서 맡아야 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들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부분들을 느닷없이 뭐 교섭단체를 능시하면서까지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정확한 의지와 실천 책임지는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이 먼저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장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집권 여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그걸 들어봤습니다. 확인해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결과는 잠시 뒤면 전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윤소아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아베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한 말입니다. 보복 조치 아니라더니 보복 조치임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부끄럽다, 잘못됐다 이런 소신 비판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우리가 안 산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청원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이 문제 잠시 뒤 정치 패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